이번에 풀어볼 거는 우리 재무 문제 중에서 NPV라고 하는 거거든요. Net Present Value,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우리 시중에 이자율이 10%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100만 원 하고 뭐죠? 1년 후에 110만 원 하고 같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시중에 이자율이 10%야 하면 100만 원의 미래 가치는 퓨처 밸류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곱하기 1.1, 그러니까 1 더하기 이자율 R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 지금 100만 원하고 미래의 110만 원하고 같아.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죠. 그럼 미래의 110만 원은 지금의 뭐하고 같아? 100만 원하고 같아. 미래의 1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110만 원 곱하기 1.1을 나눠주면 되죠. 미래 가치, 현재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미래로 환산하려면 이자율을 곱해야 돼. 이자만큼 더 미래 가치는 커질 테니까. 반대로 뭐죠?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환원하려면 이자율만큼 나눠줘야 돼. 그죠? 그러면 현재 가치가 돼. 자, 미래에 100만 원을 주는데 지금 100만 원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금 받겠지. 그러면 미래의 돈을 대신해서 지금 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미래에 받는 돈보다는 적게 줘야 되겠지. 그걸 뭐다? 이자율만큼 할인해서 1.1만큼 나눠주면 된다. 미래에 나타나는 현금 흐름들을 현재 수준으로 다 환원해서 그것들을 비교해야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순현재 가치입니다. 특히 이게 뭐다? 기간이 10년 단위 프로젝트야. 내가 이 기계를 1억 주고 샀어. 근데 해마다 1,000만 원씩 수익이 난대요. 기계 때문에. 근데 이게 10년 동안이다 라고 하면 이 기계 사는 게 맞을까요? 안 사는 게 맞을까요? 안 사는 게 맞죠. 1억 넣고 이자만 넣어도 10년 뒤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될 텐데, 나는 10년 동안 계속 1,000만 원씩 10번 합쳐봐야 겨우 1억이 될 테니까. 그쵸? 그럼 얼마가 돼야 과연 같아질 수 있을까를 할 때 그 현재 가치를 할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까지 계속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다음에 1년 뒤의 현금 흐름인데, A는 마이너스 1,000,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1년 뒤에는 2,0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가 봐요. B는 지금 2,000만 원을 벌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근데 1년 뒤에 1,00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프로젝트인가 봐요. C는 지금 500만 원이 들어오고 또 1년 뒤에 500만 원이 들어오는 프로젝트인가 봐요. 언뜻 보면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지 않으면 얘들은 다 순 가치가 1,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빼기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빼기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언뜻 보면 다 같을 수도 있는데,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이 투자안들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A안은 코스트는 현재 1,000만 원이 나가니까 그냥 1,000만 원이야. 근데 1년 뒤에 들어오는 2,000만 원은 그대로 2,000만 원으로 상정하면 안 되죠. 그죠? 1년 뒤니까 할인해 줘야지.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1.1인 거지. 자, B안은 지금 2,000만 원 들어온 거, 지금 내 손에 당장 있으니까 이거 현재 가치는 어떻게 돼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2,000만 원은 2,000만 원 그대로인 거지. 근데 어떻게 돼요? 1년 뒤에 나가는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나 1.1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C안은 어떻게 되죠? 지금 500만 원. 이건 그대로 500만 원인 거지. 그리고 1년 뒤에 들어오는 500만 원은 할인해 줘야 되는 거지. 이거 계산 다 해볼까요? 계산 다 해봐도 돼요. 뭐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2,000만 원을 할인한 거야. 들어올 2,000만 원을 할인한 거고, 얘는 나갈 1,000만 원을 할인한 거야. 그러니까 빠지는 게 적게 빠지는 거죠. 얘는 1,000만 원을 뺐는데, 그죠? 얘는 2,000만 원을 줄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그렇죠? 그리고 얘 보시면 이런 거죠. 얘는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할인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하학적으로 봐도 그러면 B가 제일 크겠네. 그 다음에 C네. 그 다음에 A네.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어. 정답은 4번이다. 자, 이번 문제는 회계 관련 문제인데요.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얘기도 했고 공원이익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주로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원이익이 원론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손익분기점은 너무 잘 아시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라서 이것들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모로 또 다른 문제들을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매형 테스트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문제는 간단해요. 여기 뭐죠?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여 구하는 항목은 이라고 합니다. 그걸 공원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회사에 어떤 책 한 권을 만드는데 고정비가 100만 원이 들어. 변동비가 한 권당 10,000원씩 들어. 근데 책 가격은 2만 원이야 라고 하면 책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얻게 되는 공원이익은 10,000원이에요. 2만 원 빼기 10,000원. 그러니까 매출 빼기 저기 변동비 해서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책을 몇 권 팔아야 손익분기점 본전이 될까? 라고 할 때 얼마를 팔면 된다? 고정비가 100만 원이니까 100권 팔면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권 팔면 어떻게 돼요? 책 가격이 2만 원이니까 2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변동비는 한 권당 얼마예요? 10,000원이니까 100만 원의 변동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100만 원의 뭐죠? 공원이익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 공원이익과 고정비 100만 원이 일치하는 지점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원이익 개념이 중요하다.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나머지들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총포괄이익은 사실은 관리액의 원가액의 파트가 아니고, 근데 이제 나머지 영역들은 손익계산서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헷갈리시지 않고 앞으로도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고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냐면 매출에다가 매출원가,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그 구입해 와서 팔기 위해서 구입해 온 혹은 생산하는 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지? 이걸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원가를 뺀 걸 뭐라 그런다? 매출 총 이익이에요. 내가 이거 팔아서 돈이 들어왔어. 그리고 그거 파는 물건을 만들든 어디서 사왔든 하여튼 그 물건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난 걸 매출총 이익이라고 해요. 그 매출총 이익에서 이제 물건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일하는 직원들 급여도 주고 뭐 거기 사무실 임대료도 주고 다른 것들 광고도 하고 했던 것들, 이런 비용을 뭐라 그러냐면 판관비, 판매관리비라고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죠.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걸 뺀 것을 뭐라 그런다?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뭐 수익이나 비용들, 또 세금, 법인세를 뺀 걸 뭐라 그런다?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요. 자, 우리 회사가 아까 서점이야. 책 만드는 출판사야. 그래서 책 만들었고 책 만드는데 원가 들어갔어. 오케이, 그럼 매출총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 임대료, 책 광고비, 판관비 뺐어. 그럼 영업이익이지. 오케이, 그 영업이익에서 우리 회사가 약간의 뭐 부동산이 있어서 렌탈료를 좀 받았어. 영업에 수익이 있을 거고요. 또 책 만드는 과정에서 대출을 좀 받아서 이자를 냈어. 영업에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차감하고 수익이 얼마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세금까지 내고 나면 당기순이익, 진짜로 올해 벌어들인 돈, 우리 사무실에 남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해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까지 포함하면 이제 총괄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항목들, 요 표현들 좀 익혀두시면 나중에 좀 여러 가지로 편하실 겁니다. 이번에 같이 볼 문제는 주식 배당에 관련된 문항이거든요. 노바텍은 뭘 해준다? 지금 주식들한테, 기존 주주들한테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주식을 0.05주 준다. 좀 헷갈리시죠? 그럼 20주당 한 주씩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슈들을 넣은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해요? 기존 주주들한테
배당을 현금으로 한 게 아니라 주식으로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으로 배당했을 때 재무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부터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업이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죠? 차변에 자산이 있고요. 대변에 뭐죠?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본 항목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 자본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항목으로. 주식 배당이라는 건 뭐냐? 배당이라는 건 뭐죠? 기업들이 아까도 했지만 뭐 자산, 부채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이 났어. 그 수익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 쌓이게 된다? 이익잉여금 형태로 쌓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회사는 주총에서 자, 우리 뭐죠? 이거 현금으로 주세요. 뭐니 해도 캐시지. 그래서 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주식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이 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주주들의 지분도 변하지 않고 뭐 다르지만 실제로 바뀌는 건 뭐다? 나중에 그 주식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20주당 한 주씩 더 많아졌으니까 100주 가진 사람은 이제 뭐죠? 105주가 된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에 5주를 시장에 팔 수도 있겠지. 주가가 올랐을 때. 뭐 그런 정도의 장점일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재무적인 회계적인 처리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된다? 회계상으로 어떻게 돼요? 이익잉여금이 그냥 주식이 됐으니까 자본금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한 주당 0.05주씩, 즉 20주 중에 한 주를 이제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 보면 뭐 대략 한 50만 주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주식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배당이 불가능한 주식들 보통 주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주 발행되면 그 50만 주 발행하는 값어치만큼의 이익잉여금은 빠질 거고 그 주식이 배당이 되고 나면 그만큼의 자본금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금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뭐죠? 이익잉여금에서 여기로 위치만 바꾼 것 뿐이야. 그러니까 자본 전체의 총액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자,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택지들을 보겠습니다. 1번, 자본금은 증가한다. 자본금 증가하죠. 이익잉여금에서 주식으로 가면서 자본금이 됐으니까 자본금 증가합니다. 주식수 증가한다. 주식수 증가하죠. 5%만큼 더 증가했죠. 주당 이익은 증가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 이익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수가 늘었잖아. 그럼 분모가 더 커지잖아. 주당 이익이라는 거는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분모가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당 이익은 감소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다.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맞죠? 요 세 가지 항목에서 안에서 움직였으니까 변동이 없죠. 자, 그다음에 5번.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익잉여금은 감소해요.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82회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7월에 있는 83회 준비 잘 하셔서 원하시는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